안녕하세요. 어제는 트윗에서 보니까 주진우 기자 다 아시죠? 주진우 기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이재용이 구속 기소된 이후 기자들에게 법조계 기사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데 광고를 빌미로 해가지고요. 삼성에게 유리한 기사만 쓰도록 산업부 기자들로 다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언론사 수뇌들이 그랬다 그래요. 즉 광고 때문에 지금 현재 쌈바가 묻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그 삼성바이오 지분이라는 것은 삼성물산하고 삼성전자에서 75%를 가지고 있어요. 즉 그 문어발식 서로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서 어쩔 수 없다라는 논리를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 전문가라는 사람의 의견을 한겨레에서 다뤘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요. 상장 폐지에 따른 그 결과와 투자자 손해분을 비교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법 심사를 하되 투자자 손해를 고려하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주의로 나가겠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똥을 싸고 뭉개도 삼성만은 뭐 언론 장악이 돼 있고 사법부가 또 장악돼 있고 하기 때문에 삼성은 뭐든지 하면 용인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래요. 삼성 왕국을 더 세부적으로 관행적으로 더 크게 지금 구조적으로 한국 사회를 유지하고 있도록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한국 사회 전체가 불법, 비리가 판치는 그런 사회가 되죠. 그리고 중간층이 없어지게 되고 또 소위 그 중산층이요. 중산층이 쪼그라들게 되죠. 그리고 그 소득, 수위, 하위 소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더 고생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민생을 위해서 영세 자영업자 수가 굉장히 늘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사회 전체가 돈이 돌지 않고 있는 이 마당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게 보통 심각한 경제 문제를 낳게 되는 근본 원인은 빈부 차이를 심화시키는 삼성 왕국에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불법과 그 언론의 재갈을 물린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왜냐하면 신선한 그 산소가 많은 공기를 그 사회에 주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되고 일반인들에게는 뭐든지 자본, 그러니까 돈 우선 사회로 살게 해야지라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문화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도덕성, 인간성 이런 것이 모두 말살되고 있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 왕국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어제 제가 잠깐 그 또 하나의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현재 지금 여러 가지 문제랑 겹쳐서 그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패된 동영상이라고 나오고요. 실제로는 그 파일은 제가 갖고 있지만 동영상이 유튜브에는 올라가지 않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좀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로서도 왜 그럴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다룬 내용을 보면은 현재 삼성과 그 문선명의 그 서로 유착관계가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뤄봤는데 그것이 아마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삼성의 입장으로서는 삼성 주식의 약 53%, 이게 삼성전자만을 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외국 투자자의 지분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 삼성이잖아요. 근데 이 삼성에서는 히토류에 굉장히 눈독을 들인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 박근혜가 정권을 잡기 시작할 때도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통일교의 문선명과 김일성은 서로 포옹을 한 관계입니다. 형과 아우같이 지내던 사이예요. 그래서 평화자동차도 북한에 도입을 한 사람이 문선명이었죠. 지금은 고인이 된 이분이요. 그런데 문선명 파워는 사실은 미국에도 상당히 커요. 제가 뭐 꼬집어서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겠지만 아무튼 그런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문선명의 문씨는 문재인이 문씨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를 사실은 조사를 각자 해보시면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는지, 왜 지금 현재 한반도 해법이 나오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제가 거기까지만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박근혜가 집권을 했을 당시에 왜 그 보수당이면서도 빨간색을 도입했을까?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그 정치판을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이제서 알겠어요. 그 이유는 미국 공화당, 즉 보수당의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흥미롭죠. 그래서 미국스럽게 하느라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제3의 인물이 어떤 선거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들 부시 말고 아버지 부시가 지금 사망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굉장히 큰 이슈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 공화당의 그 물결을 키우기 위해서 트럼프도 아버지 부시가 죽은 것을 굉장히 애도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기류를 어느 쪽으로 가게 하느냐에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요. 아버지 부시랑 클린턴은 사이가 굉장히 좋았던 사이입니다. 뭐 둘 다 그 세계화, 세계 통제화를 위한 세력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또 일간에서는 어떤 말을 하냐면요. 트럼프가 공화당 내 경선에서 플로리다에서 나온 잽 부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잽 부시는 부시 일가 예. 그 아들 부시의 형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잽 부시를 트럼프가 이겼어요. 공화당 내 경선에서.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부시 쪽에서는 굉장히 트럼프를 안 좋게 계속 말하고 오히려 트럼프의 선거에서 지지를 안 하고 클린턴을 지지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고 계속 그 불화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1992년에 돈이 굉장히 많은 로스 페로우라는 사람이 이 무소속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왜 아버지 부시가 클린턴한테 졌느냐. 그것은 단순히 그 경제적인 것을 이슈로 해서 클린턴이 나왔기 때문에 졌다.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무소속으로 나온 로스 페로우라는 사람이 그 당시 지지표를 19% 정도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대권에서의 후보입니다. 이 무소속으로 나온 로스 페로우가. 근데 클린턴은 당선된 그 지지율이 43%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스페로가 나오면서 공화당 후보였던 아버지 부시를 패배시킨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역대의 그 무소속으로 간 지지표를 분석해 본 결과 이 로스페로가 등장해가지고 미 공화당 지지표를 굉장히 가져갔고 그 대신에 민주당 후보가 계속 당선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표에서 보여드리듯이
이 파란색이 미국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대도시, 즉 이민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곳이 대도시잖아요. 대도시라거나 또는 IT 사업이 발달된 곳, 그러니까 전자개통 사업이죠. 그리고 또 LA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민주당계가 많고 특히 소로스나 제가 말하는 사사카와 재단이나 뭐 일본계나 한국계가 굉장히 많은 곳이 바로 그 LA 지역이죠. 그런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파란색 반하고 빨간색 반의 차이. 그리고 왜 트럼프가 그 러스티 뭐 벨트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중앙의 지역에 그 오래된 지역 도시 또 노동자들의 지지표를 얻게 되는가를 대충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세 번째 제3의 인물이 어떤 선거판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굳이 말씀드리냐 하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민주당 그 대선 후보 경선에서 최성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선거판을 최성 때문에 이재명 지지표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걸 기억하시면 왜 제3의 후보를 일부러 등장시켜가지고 그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는데 도움을 주게 하느냐 그런 구도를 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이 문제가 중시돼야 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민주당 당대표로 왜 굳이 3명을 내세워가지고 왜 4명이 아닐까? 왜 2명이 아닐까? 그렇죠? 뭐 그런 문제를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당대표로 나왔던 3명의 후보 모두 문 정권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뭐 하나의 일종의 그런 당대표를 냈고 어쨌든 김진표 삼성계로 확실한 김진표를 떨어뜨렸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당시에 이해찬 대표가 이재명 지지층을 즉 이재명을 지지하는 당원들을 많이 이용했다는 것 그것이 팩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상입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